안녕하세요. 저는 흔한 불륜 사건으로 이혼의 결말을 맞이한 30대 후반 이혼녀입니다. 불륜을 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성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증명하는 것과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저 또한 인간성 불량한 남자를 제때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해 결국 그 흔한 길을 똑같이 걸었던 억울함을 호소해보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일일 때는 그저 혀만 끌끌 차고 말았을 상황도 제 일이 되면 두 손 두 발 다 벗고 덤비게 되는 게 불륜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책임감은 부족할지언정 도덕성만큼 좀 취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만약 제 썩을 남편만이 문제였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진 안 찾아봤을 겁니다. 그냥 혼자 속상해하다 가끔 술 한잔하며 친구한테 털어놨을 거고 이러면서 상처를 잊어갔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까지 통째로 꽝이었기에 마냥 시간의 흐름에만 제 상처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개운하지가 않아서 동네방네 소문내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타서라도 제 익명의 사연이 여기저기 떠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 사연 좀 들으시고 안주 삼아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흉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소위 좀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에는 멀끔한 장남인 제 남편과 몸이 불편한 도련님이 있었어요. 당시 도련님 나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도련님이 친구들이랑 스키 타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제가 바로 그 홈스쿨링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적인 인연을 시작으로 그 집안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집 가족들과 자연스레 안면을 틀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거기서 그 집 장남인 제 남편과 눈이 맞은 거였는데요. 남편이 먼저 관심을 보여줘서 저도 얼마 안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왔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관계를 알렸던 시기는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먼저 시댁에 당당히 허락을 받고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저 또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할 만큼의 마음이기도 했기에 흔쾌히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위기 좋게 도련님 수업을 끝낸 날이었어요. 바로 퇴근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를 모신 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어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때 시부 반응도 안 좋았지만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시모한테 귀싸대기를 맞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애 공부나 가르치라 했더니 감히 귀한 내 아들내미를 꼬셔내? 네가 우리 막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선생 하면서 떠받들었던 거지. 내가 너를 며느리감으로 생각이나 한 줄 아니? 어디서 주제넘게 우리 집을 넘봐? 이런 시모의 행동이 제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모가 평소 저에게 선생님, 우리 작은애 좀 잘 부탁해요 라며 선생 대접을 많이 해줬고 명절에는 보너스도 챙겨주는 좋은 학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선량하기 그지없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사나운 면모가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기에 제게는 이 일이 너무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대학생 동생 하나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시모가 알아서 저더러 동생을 데리고 외식을 하라며 굳이 일부러 비싼 고기도 챙겨주셨어요. 비싸고 좋은 뮤지컬 티켓도 끊어주시며 제게 잘 해주셨던 사모님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게 시모의 전부라고 착각했었나 봅니다. 사실 시모한테 저는 인품 좋고 실력 좋은 선생으로만 합격일 뿐 시모 기준 며느리 축에는 못 끼는 등급이었던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를 고백한 후부터는 제가 알던 착한 눈웃음을 가진 시모는 더 이상 없었고 정말 마녀라고 불러도 될 만한 매서운 사람이 제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시모가 제게 손찌검을 했을 때 남편이 저 대신 시모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하는 발언에 마치 못 들을 걸 들은 것처럼 자리가 더 가시방석이 돼버렸지 뭡니까.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작작하죠. 어디서 엄마도 아닌 게 엄마질하려고 설쳐대. 아빠가 좋다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나는 단 한 번도 그쪽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한 번만 더 내 손 안에 일들 참견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시모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와 시모는 재혼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도련님도 아마 시모의 자식이 아니지 않을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시모는 남편의 돌발 고백에 눈시울까지 붉어지며 눈에 힘을 주었는데 그 순간 남편의 귀싸대기는 시부가 날려줌으로써 상황이 더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건방진 녀석, 뱃다시게 키워준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엄마를 엄마로 인정 못하겠으면 내 집에서도 받아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 애비 선택이 못마땅하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시부는 저보고도 일단 돌아가라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련님의 홈스쿨 선생을 바꾼다고 말이죠. 저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 거면 당연히 도련님의 선생님 자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근 한 달을 시부모에게 바락바락 대응하고 우기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직장도 그만두며 잠적하는 바람에 결국 저와 결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도련님도 저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 안 받겠다고 완전 공부해서 손 놓겠다고 해서 시부모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도련님의 노력은 참 감사하지만 사실 당시 저는 이렇게까지 불편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 시부모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알려주는 남편에게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게 매달리면서 울더라고요. 누구를 이렇게나 좋아해 본 적이 처음이라서 포기 못하겠다는 소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간 반복되는 남편의 애걸한 사정에 결국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자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결혼이기에 역시나 이 결혼은 지옥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분가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도련님 공부 때문에 어차피 주 5일은 시댁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결혼을 하고 도련님 첫 수업이 있는 날 제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애한테 선생이 아니라 형수가 되는 거 아니니? 가족 사이에 굳이 급여를 주고받아야겠어? 너도 남편 동생 되는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팍팍하게 굴고 싶진 않을 거 아니냐? 그냥 가족 돕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애 공부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모는 지금 저를 공짜로 써먹겠다는 의사가 다분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저야 당연히 제 여동생보다도 어린 착한 도련님의 공부를 무료로 봐주고 싶죠. 하지만 제 여동생 등록금이랑 자취 살림에도 아직은 제가 돈을 좀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저는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건 제 동생이 따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대 초반이 모든 걸 해결하기엔 금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경우였으니까요. 어머님 뜻 잘 알겠어요. 그럼 저도 선생으로서 사명감은 다 버리고 딱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을 질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가족끼리 수업 시간이 어딨나요? 저도 아침에 집안일 바쁜데 오늘처럼 이른 아침에는 못 올 것 같아요. 남편 밥도 차려줘야 하고 집 청소도 좀 해야 하고요. 뭐라고? 그런 게 어딨니? 그럼 우리의 학력은 누가 책임지라고? 이럴 거면 돈 주고 다른 선생을 따로 구했지. 내가 널 왜 자꾸 부르겠어?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 손에는 안 보려고 한다더니 너도 지금 시애미한테 반항하는 거냐?
반항 아니고 정당한 제 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원래 제 실력 인정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 집 식구가 됐다고 해도 근로 시간만큼 어머님은 제게 학부모예요. 제가 도련님한테 최선을 다하길 바라시면 선생으로 봐주셔야 할 겁니다. 아들 생각해서 좀 협조해 주세요. 시모는 제 말에 기막혀 하면서 자기 할 말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도련님이 뒤에서 듣고 있었는지 시모한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따져들었고 도련님한테 꼬리 내린 시모는 어쩔 수 없이 한 발 양보해 주었습니다. 몇 번 보다 보니 느낀 건데 시모는 유독 장남보다 도련님한테 더 약한 엄마였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모를 곱게 대하지 않아서 시모도 남편한테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도련님이 시모한테 사춘기랍시고 나쁜 말을 하면 그건 시모가 그냥 다 져주고 넘어가는 경우를 덜어 봤거든요. 이 집안 사람들이 하도 비밀도 많고 사생활 들추는 걸 싫어해서 저도 딱히 궁금해하지 않았던 탓에 몰랐었는데 제가 도련님과 시모의 관계를 은근슬쩍 남편한테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말하길 꺼려하면서 어렵게 알려준 사실은 오래간만에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부 아들은 남편만이 그렇고 도련님은 시모의 친자라고 하더군요. 자기 친자이기 때문에 시모가 도련님한테는 그렇게 길을 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이해됐었습니다. 어쨌든 시모가 제게 간섭이 조금이라도 날라올 것 같으면 도련님이 휠체어를 타고 귀신같이 나타나 시모를 막아내 주더라고요. 덕분에 공부 시간만큼은 시모를 안 볼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도련님의 재활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2시간 정도 일을 하다 가는데요. 그 재활 도우미는 제가 시댁의 선생으로 고용되기 전부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만큼이나 젊은 여자더라고요. 참 선하게 생겼고 근무 시간 내내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도련님은 그 여자 손길을 좀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한날은 저와 도련님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도련님이 툴툴대면서 제게 어떤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제게 의미심장한 기분을 일으켜주더군요. 그 여자 보고 다들 착하다 선하다 하는데 내가 진짜 쪽팔려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내 말 들으면 쓰러질걸요? 나도 대학 가고 나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 터뜨리려고 참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미성년자라서 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러워도 버티는 거지. 그때 도련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날의 발언을 넘겼고 시모의 고나리질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도련님이 주는 메시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 주는 몫이었는데요. 제가 분가를 하고 있었지만 거의 하루의 반나절을 도련님 수업 때문에 시댁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날은 제가 퇴근하려고 나가는 날 도련님의 재활 도우미가 시댁으로 출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도우미 목에 감긴 손수건이 제 것과 똑같다는 걸 알아본 겁니다. 우연히 똑같은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건 그 손수건은 제 동생이 제 생일날 손수 만들어서 준 제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바로 도우미를 붙잡아 물었어요. 죄송한데 그 손수건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아는 물건이랑 똑같아서요. 신뢰가 안 된다면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남자친구한테 받은 건데요.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불쾌하네요. 궁금하면 확인해 보시던가요. 그렇게 말하는 도우미의 표정이 너무 당당해서 순간 제가 정말로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라는 뻔뻔한 그 말에 당장 확인을 해봤더니 제 것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배려는 관두고 당장 그 도우미 목에 있는 손수건을 풀어 그곳에 적힌 제 이니셜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내 거 맞는데요. 제 이름 대문자 따서 새긴 거거든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 친동생이 만들어준 거니까 증언도 해드릴게요. 그래요? 글쎄요. 뭐가 어쨌든 저는 남자친구한테 받았을 뿐이라니까요.
의심스러우시면 같이 사는 집주인한테 손수건이 왜 밖을 놔두는지 물어보시던가요. 도우미는 자기 것이 아닌 물건임이 들통났으면서도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저더러 손수건을 갖고 싶으면 가지라면서 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손수건에 가려졌던 그 도우미의 목 언저리를 보았는데 검붉게 물든 자국들이 나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는 불길함에 휘말리고 말았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설마 내 남편이 저 여자랑?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집으로 가봤죠. 하지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귀가해 있었다면 그 도움이랑 저 없는 집에서 뒹굴었다는 증거나 다름없는 현장이 돼버리잖아요. 텅 빈 집안을 보면서 제가 오해했나 안심은 좀 되었지만 그래도 찝찝한 도우미의 발언은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손수건 가지고 도우미랑 대화를 할 때 도련님이 그 대화를 엿듣기라도 한 건지 도련님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웬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시댁에서 베란다를 내다보면 보이는 주차장이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주 자그마하게 남자 여자가 엉켜서 포옹하고 입 맞추는 듯한 형상이 있었어요. 자세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사진의 주인이 남편이란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차 때문이었죠. 문제는 이 사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도 도련님한테서 여러 장의 사진이 날라왔고 이건 남편과 도우미 사이가 꽤 진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퇴근을 안 해서 집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태 빨리 퇴근해서 도우미를 태우고 시댁에 친히 바래다주고 있었던 정황이 설명된 겁니다. 그러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먼저 퇴근하면 자기가 퇴근하는 식으로 상황을 꾸며왔던 거였어요. 그러니 시댁에서 마주쳤던 도우미가 당당했던 것도 자기 남자친구를 들먹이면서 저를 째려보았던 것도 전부 자신과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저한테 도발한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날 귀가해온 남편을 기다렸다가 사실 진위를 위해 따졌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이야. 어떻게 도련님 재활 도우미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나 일 다닐 때 그 여자 이 집에 불러들여서 개짓거리 한 거니? 그 여자한테 내 손수건 묶어준 것도 당신이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기 싫다던 결혼을 누구 믿고 따라왔는데. 제 언성에 남편이 처음에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도 잠시 곧 당당하게 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그래도 네가 며느리라고 아빠가 네 동생 개인 장학금까지 챙겨주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솔직히 한 사람이랑 2년 살았으면 이미 단물 빠진 껌 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너도 나 질리지 않아? 우리 동생이라도 만나볼래? 아, 미성년자라 그건 좀 범죄인가? 결혼하기 전 제 발목을 잡으면서 기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인간 말종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선생 노릇하며 지내왔더니 제게 돌아오는 결과물은 남편의 불륜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배신감을 떠나 남편의 마음에 눈이 멀어 잘못 판단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의 쓰레기 같은 발언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는 남편의 중심부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치며 대굴대굴 구르는 남편을 두고서 저는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곤 동생 자취방을 찾아가 지냈죠. 그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출근해서 홀로 있는 시모한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불륜 대상이 도련님 도움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모는 제가 보여준 증거물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뿐 무반응이더군요. 제 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상스러운 년이 철판 깔고 이 집 들락거리면서 착한 척하는 도움이라니까요. 어머님이 아끼는 귀한 장남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판단이 안 되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니? 네가 시작한 결혼이다.
돈 있는 집안에서 이 정도 부정행위도 감당 못할 거면 감히 시작하질 말았어야지. 어머님, 불륜에는 합당한 조건 따위 없는 거예요. 돈 있다고 불륜이 당연한 옵션이면 어머님도 아버님이 불륜 저지르는 걸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단 말씀이세요? 만약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남편이랑 도우미가 아니라 아버님이랑 도우미면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고고하게 콧방귀만 끼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는 시모한테서 뺨 한 대를 더 맞았습니다. 잘못을 한 것도 남편이고 틀린 소리 한 건 시모인데 왜 항상 맞는 거는 저여야만 하는 건지 정말 서러웠어요. 그렇다고 선생 입장인 제가 감히 어르신의 얼굴에 손을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뒤늦게 거실에 소란을 알고 방 밖으로 나온 도련님이 제가 맞는 걸 보고는 시모한테 하지 말라고 대들었으나 그보다 제가 먼저 움직여서 도련님이 더 당황해 버렸습니다. 저도 어른이라고 양보해주는 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메고 있는 목걸이를 콱 잡아 빼선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시모가 시부한테 예물로 받은 목걸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걸 얼마나 아끼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안 그래도 제 돌발 행동에 놀란 시모가 저한테 한 대 더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저는 속으로 시모가 저한테 한 대만 더 때리면 그 뒤부터 나 또한 인정사정 보지 않겠다고 혼자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당화하기 위해 시모의 손에 한 대 더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저도 바로 시모의 싸대기를 날렸죠. 제가 손을 날릴 걸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는 크게 충격받으면서 휘청거렸고 곧장 소파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를 팬 거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가진 것도 없는 년이. 우리 집에 받아준 것만으로도 넙죽 엎드려 절을 할 것이지. 정신 나갔다고 시애미 뺨따구를 날려? 돈 많은 집안인데 며느리랑 갈등이 이 정도는 될 거란 각오도 안 하셨어요? 고분고분 웃어 넘겨주는 며느리가 필요했으면 끝까지 저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뒤늦게 노망나짓 할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장남 쥐업해서라도 결혼을 말렸어야죠.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 건 어머님이 자초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편을 소송하겠다고 떵떵거린 뒤 그날은 도련님 수업을 못 봐주고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홧김에 바로 소송장 쓰려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 차에 올라탔는데요. 그러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두 형상을 보고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어요. 시부와 재활 도우미가 서로 꿀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몸을 맞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부 차에서 내린 도우미는 충격적이게도 시부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뒤 애정 행각을 벌이며 지하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그걸 놓쳐선 안 됐기에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둘을 미행했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기 전 서둘러 문을 붙잡아 저도 몰래 따라 들어갔는데요. 도우미의 코맹맹이 소리와 시부의 짐승 같은 언사가 오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름 끼치게 충격이라서 저는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끝까지 다 지켜보지 못한 저는 바로 다시 시댁을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도련님만 있고 시모는 없더라고요. 도련님한테 시모 행방을 물어보니까 시모가 좀 전에 목걸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더군요. 그래서 바로 베란다 밖을 내다봤더니 정말로 시모가 바닥을 빨빨 기면서 목걸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하고 부르니까 시모가 위를 올려다보곤 저를 발견하자마자 토라진 얼굴로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상 주차 공간에서 누가 저리 속력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적정 속력을 어긴 차 한 대 때문에 시모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 뭡니까. 그걸 코앞에서 본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얼른 119 불렀습니다. 시모를 따라 병원까지 도착한 뒤에야 저는 남편이랑 시부한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안 받다가 제가 문자로 시모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하니까 둘 다 불같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웃긴 건 시부는 도우미랑 같이 왔다는 겁니다. 낯짝 정말 두껍다 싶어서 저는 시모의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도우미 앞을 막아섰어요. 뻔뻔하게 착한 표정을 만들어내서 시모 수술 경과를 기다리고 있는 꼴이 우스워 보기 힘들었거든요. 속셈이 뭐예요? 뭐 돈 많은 남자 하나 꿰어서 천한 신분 승급시키기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가리는 것 없이 막 뛰어들었을까? 그쪽이 똑똑했다면 이렇게 금방 들통날 짓거리는 안 했을 텐데. 요즘 재활 도우미들은 다 이렇게 대가리가 꽃받친 건가요? 뭐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봐요, 사모님.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지금 사모님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지금 큰 사모님 사고 난 게 제 탓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사고 얘기한 거 아닌데? 재발절인가 봐요? 이렇게 큰 반응 보여주면 제가 또 그 부분은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깡통머리로 겨우 고른 남자가 누군데요? 젊은 놈? 늙은 놈? 제 말에 도우미는 사색이 된 채로 대꾸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은근히 통쾌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황에 엉뚱하게도 남편이 제게 슬쩍 나섰는데 남편은 제가 자기의 상간녀로 알고 있으니까 시부한테 자신의 불륜을 들킬까봐 얼른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남편의 중심부를 걷어차려고 하자 쫄았는지 알아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부 표정도 그리 편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더군요. 결국 도우미 혼자서만 제 말을 알아듣고는 그만 가보겠다고 자리를 도망치려 했는데 제가 바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잡아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게도 남편이랑 시부가 펄쩍 뛰며 둘 다 도우미를 챙기기 급급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장관을 놓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곤 제 폰을 뺏으려는 남편에게 시부와 도우미의 비상구 영상을 보여줬고 남편은 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둘의 은밀한 대화에 그 자리에서 우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상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자 시부랑 도우미도 꽤 당황한 눈치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바로 도우미 멱살 잡고 일으켜서 벽으로 몰아붙였어요. 너 뭐야 이년아.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 동영상 뭐야? 여태 내 뒤에서 우리 아빠랑 붙어먹고 있었어?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년 아니야. 당장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 남편이 도우미를 사정없이 몰아세우니까 시부가 남편을 잡아다가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이 썩을 놈이. 네 엄마가 될지도 모를 사람한테 건방지게 어딜 넘본다는 거냐. 설령 세빈이랑 네가 붙어먹었다고 해도 너희 둘은 안 될 사이다. 내가 세빈이 책임질 테니까 더러운 꼴 더 보기 전에 너는 당장 손 떼라. 남편은 자기 상간녀가 자기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사실에 충격 먹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부 뒤에 숨어있는 도우미를 노려보면서도 자기 아빠한테는 감히 덤벼들지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시부의 도움 때문에 재력을 쥐고 있는 거지 혼자서는 그저 대기업 월급쟁이에 빚만 가득한 평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는 타깃을 변경해 저한테 으름장을 놓으며 당장 제 휴대폰을 내놓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네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한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남편한테서 세빈이 떼어줬으니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네 동생한테도 장학금 꽂아주고 있지 않냐? 그 인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장 그 휴대폰 내놔라. 이미 어머님이랑 도련님 그리고 이 사람이랑 제 동생한테까지 아버님 동영상 다 보내놔서 제 폰 하나 뺏는다고 아버님 부정행위가 사라지진 않아요. 아버님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지른 짓 불륜이고 범죄예요. 도덕성 말아먹은 짓이고 개 잡놈이나 하는 천박한 짓거리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단한 척 포장 좀 하지 마시죠. 구역질라니까. 이년이 정신 나갔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퍼다 줬는데 네 시엠이 설득해서 결혼까지 허락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못한 거라고요. 누가 결혼 허락해달랬어요?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제가 이런 꼬락서니를 보게 만들어요? 왜 잘 살고 있는 저를 이런 집구석에 끌어들였냐고요. 저보다 인생 더 사셨으면 아랫사람한테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뭐예요, 추잡하게. 제 원망을 모욕으로 들은 시부가 제게 손찌검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뒤늦게 남편이 나타나 시부를 막아줬습니다. 남편 꼴이 딱 그렇게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면 자기가 무슨 정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 편에 서서 도움이랑 자기 아빠를 배척하는 남편을 보고도 기가 찼습니다. 시모가 수술실을 나오고 병실로 옮겨졌을 땐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던 시모가 상황을 모르고 지나칠 수 없게 제가 병실의 도우미를 붙잡고 있었고, 도우미 때문에 벗어날 수 없던 시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난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정신을 차리기도 버거웠을 텐데 거기다 대고 저는 더한 정신적 충격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직 입을 떼지 못한 시모는 용케도 알아듣긴 했는지 충격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해준 목걸이 아끼느라 몸살이고 있을 때 아버님은 이미 다른 걸 아끼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각오했어야 한다는 부정행위 직접 겪으니까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 굳이 알리는 제가 원망스러우세요? 어머님 이렇게 만든 것도 제가 볼 땐 저 사람들 짓 같거든요. 시모는 한동안 더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이 막 변명을 한다고 시끄럽게 병실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휴대폰을 찾더니 출장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까지 부른 상황에서 더는 시부랑 도우미가 도망치는 건 무용지물이었어요. 시모는 자신의 교통사고 경위까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 변호사에게 부탁을 할 생각이더군요. 도착한 출장 변호사를 보고 저는 그만 저대로 따로 소송을 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제야 입술을 뗐는데요. 너도 소송할 거면 이분한테 맡기거라. 제대로 뽕 뽑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동안 널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빚진 상처들이 꽤 많을 텐데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이나마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그러는 거니 내 변호사 도움 받거라. 갑자기 시모가 베푸는 인정에 무슨 속셈인가 싶었지만 시모가 제게 그동안 되지도 않는 억측 부려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길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개인 변호사를 정말로 붙여주었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제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했더니 시모가 다 안다면서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니 구차하게 빌 기회는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모의 뜻을 받아 어려운 형편의 비싼 변호사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법적 절차에 남편이랑 시부가 시모한테 뒤늦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시부랑 남편이 사치 부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시모의 재력 때문이었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이었던 것도 온전히 시모의 형편이었지 남편이랑 시부는 평범한 경제력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시부가 불륜녀를 꿰어낸 것처럼 시모도 그만 시부의 뱀 같은 유혹에 넘어가 버린 피해자였던 거예요. 시모가 시부를 만나기 전 남편이랑 사별을 했는데 그 전 남편의 친구가 시부라고 했어요. 정말 부정하게도 시모가 사별을 하자마자 시부가 시모를 눈독 들여서 마음을 다 내줄 것처럼 위로하고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는 어떻게 보면 불륜이 상습인 셈인 거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 말인데요. 시모가 아무리 시부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품으려고 해도 남편은 시모에게 반감만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시모의 돈을 전부 시부가 해주는 걸로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자식으로서 아빠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자랐을 뿐이라고만 생각했다네요. 참 복잡한 가정사였는데 저는 이걸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으나
실은 굳이 제가 따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시부랑 남편 그리고 그 둘의 상간녀까지 저와 시모에게 나란히 소송당했고 그들은 본 위자료의 2배나 되는 커다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차로 들이받은 범인은 정말로 우연이 아닌 만들어진 계획이었더라고요. 무섭게도 상간녀가 시부 옆자리를 차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사들여 청부를 했던 일이었다는 것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간녀는 그 집안의 돈줄이 시무라는 점까지는 몰랐던 것 같네요. 그렇게 거액의 위자료를 손에 얻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당황스럽게도 시무 덕을 본 덕분에 동생과 좋은 아파트 하나는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는 당연히 저한테 인간 이하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실은 시무도 제게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시무 덕분에 위자료를 진짜 제대로 뽕 뽑아서 받은 셈이었기에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무를 용서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는 없이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빚이라 생각하고 그 집안에서 얌전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리를 끝내고 제가 신혼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시무한테서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뜬금없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본래 제게 천사였던 시모가 다시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시모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식사를 차려서 저를 귀한 대접해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른이 고개를 숙이길래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지저분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열심히 사는 애 괜히 끌어들여서 못난 꼴을 보여버렸네. 나만 당하고 말면 될 일을 너까지 고생시켰어.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먼저 사과해 주시니 마음은 풀리지만 솔직히 바로 용서하겠단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덕분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더 시원하게 깔아뭉갠 것 같아서 그건 감사드려요. 내가 너한테 저지른 횡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네가 평생 나 용서 안 한다고 해도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한 마음 안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 내밀어 줬으면 좋겠어. 시임이었던 사람인 게 불편하면 우리 막내 학부모라고 생각해도 좋고. 시모는 원래 제게 나빴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 제게 무척 친절했던 학부모였단 생각이 들자 저도 마음이 더 풀리더라고요. 심지어 시모가 저한테 자신이 받은 위자료의 일부까지 떼어주려고 했어요. 당연히 처음엔 완강하게 만류했지만 시모가 남한테 몹쓸 죄 짓고 편하게 발 뻗고 못 잔다면서 자기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자고 돈으로라도 주는 거니 받으라 하길래 그 뇌물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비록 며느리로서는 끝이 난 사람이지만 도련님 홈스쿨은 끝까지 도맡아 주기로 했어요. 시모가 그렇게 바랬던 무상으로 제가 선뜻 먼저 제안을 했죠. 사실상 시모가 떼어준 위로금이 많아서 월급을 선불로 다 당겨받은 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여기서 월급까지 받는 건 저야말로 2발 뻗고 못 잘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 또한 어르신한테 손찌검하고 폐륜적인 발언을 많이 발설했으니까요. 맞다. 이건 도련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도련님은 제 남편은 물론 시부의 불륜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부가 번갈아 가면서 시모 외출했을 때를 틈타 도움이랑 애정행각하는 걸 봤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못했던 건 표면적으론 자신이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고 홀로 서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실상은 시모 또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에 차마 자신의 엄마를 위해서 나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알고 있었던 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도련님이 당황스러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는데요. 제가 그 집에 선생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재활 도우미가 시댁을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던 사실이래요.
그런데 재활 도우미가 자기한테 집안 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묻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집에 목돈은 얼마나 있냐? 주로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냐? 누구 힘으로 이 집안이 굴러가는 거냐 등등. 도련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살살 구슬려서 도우미가 어린애 입을 통해 시댁을 사전조사하려고 했답니다. 거기서 도련님은 머리를 한 번 더 굴렸대요. 자기 기준에서 시부랑 남편이 자기 집에 빈대처럼 들러붙어 마음대로 자기 엄마 재력을 쥐고 누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미성년자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기면 시부랑 남편을 당장 떼어놓을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도우미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우미에게 이 집안의 실세는 시부랑 남편이라고 엉터리로 알려주곤 도우미가 시부랑 남편에게 알랑방귀 끼도록 손수 도왔대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등장을 했고 남편이 제게 빠져 한눈 파는 바람에 도련님 계획에 순간 차질이 생겨 이 길을 빙빙 둘러오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도련님이 지난 수업 때 제게 쪽팔리네 어쩌네 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던 것이 이해되더라고요. 도련님은 뒤늦게나마 제게 이런 사정을 미리 언질해주지 못해 이런 더러운 꼴에 섞여들게 한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네요. 도련님이 미리 언질을 줬다면 제가 이 집에 시집을 가는 일은 없었겠네 라는 생각이 순간 들긴 했어요.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제 손에 부가 쥐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게 일어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낸 시간마저도 다 제 삶의 미천이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은 그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원망이 남았을 만큼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도련님은 대학을 입학했고 제게 한 번씩 안부 인사가 오긴 하지만 시모랑은 따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남편도 빚더미 갚아줄 사람이 없어서 한 번씩 제가 아닌 제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식은 빚이 있는 와중에도 번호를 바꿔서 연락할 정신이 박혀있나 보더라고요. 그냥 여동생한테 대꾸 말고 바로 차단하라 시켰어요. 그러니 이제는 전 남편 흔적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진부한 말이란 걸 알면서도 맞는 건 맞는 거더라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랑 지독하게도 엮여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현재는 제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인간들 때문에 오물범벅이 될 뻔했던 제 인생도 그들만 없어졌을 뿐인데 진흙 속의 연꽃처럼 참 예쁜 일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젠 가진 돈으로 좀 더 알차게 살면서 남은 진흙마저 털어내려고 해요.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흙길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약이라는 뻔한 위로를 기억하면서 험한 인생 잘 살아가 보도록 하려고요. 모두들 각자의 속도에 맞게 인생길 걸어 나가면서 예쁜 연꽃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기를 간곡히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녀의 속사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셔요.